예, 오늘의 가장 핫한 경제를 짚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죠. 고령층 1,300만 시대인데 이거 5명 가운데 3명은 70대가 넘어서서 일하고 싶다. 이런 오늘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제가 이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 코발트색 바닷가에 이 두 노 부부가 이렇게 우아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노년의 모습은 대략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유, 만족, 그 다음에 편안함, 뭐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노후의 모습이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한 이제 고령층에 계신 분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느 취업박람회에서 지금 그 이력서를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렇다라는 게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령층이 늦게까지, 그러니까 은퇴한 이후에도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은 안타깝게 그지없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통계청에서 나왔던 자료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신 다음에 잠시 후에 전문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표 올려주시죠. 64%는 일하고 싶다라고 우리 고령층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절반이 좀 더 넘는 6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그 왜 일을 하고 싶느냐? 생활비에 보태려고 일을 한다. 아무래도 그만큼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요. 이 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 이런 바람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49살에 그동안 자기가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 그게 또 우리의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2살까지 일하고 싶다 이런 절박한 얘기들을 우리나라의 고령층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편안하고 여유 있지 못한 그런 노후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김용원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이 통계청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뭐 저도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만 56세 이상 우리 고령자 가운데 64%가 계속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아까 나왔던 통계에서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생활비에 보태고 싶다는 그렇죠. 분이 60%가 저도 된다는 그렇게 거죠. 생각했어요. 예. 결국 이제 일하고 싶으신 이유가 그러니까는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현재 벌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노인 빈곤율이 OECD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돼요? 노인 빈곤율이?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45%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노인들 10명 중에 5명 가까이가 네. 빈곤층이다 이런 말씀이 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저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던 내용이 72세까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거였거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이 나는 그냥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뭐 좀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뭔가 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이거보다는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생활비에 보태고 네. 싶어서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다소 좀 저는 좀 충격적인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 부부가 노후를 보내는데 평균 생활비가 대략 2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이제 그 추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나온 이제 정부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은 근데 이분들이 이제 노인분들이 연금으로 받는 게 대략 5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전체의 한 40% 정도만 받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다면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있는 거죠. 지금 사회 안전망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뭐 사회보장, 복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 크게 뭐 1차, 2차로 구분을 합니다. 예. 1차는 저희가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그런 4대 보험 그런 사회보험을 얘기를 하고요. 예. 2차는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뭐 이제 공공부조, 뭐 사회부조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사회안전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도 보편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뭐 불입을 하고 있고 네, 뭐 아까 네. 말씀 뭐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을 40%가 못 받는 얘기 60%는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네, 네.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대상을 줄여서 뭐 이렇게 네, 좀 맞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72세까지 일을 하겠다고 우리나라 노령층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래 그런 겁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 일단은 저희가 사회보장은 정부가 이제 예산으로 지출을 하는 부분이니까 예. 정부 지출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에도 확인할 수 있으시면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쪽에 11%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의 11%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OECD 평균은 대략 26%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거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네요. 한국 같은 경우가. 예.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나 복지 쪽에 대한 예산 배정 자체가 네.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낮다라는 얘기인데 왜 우리는 이 사회보장이나 복지 쪽에 대한 예산 배정이 OECD에 비해서 절반도 안 돼, 한 30-40%밖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실 이제 복지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는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다 같이 적당히 내서 다 같이 적당히 누리자라는 어떤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런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어, 그래서 복지 제도는 사실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예. 그 복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뭐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수준으로 누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죠, 현재 상태가.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은 못 사는 사람 좀 더 준다. 뭐 이를테면 조금 뭐 이렇게 뭐 우는 아이 무슨 뭐 이렇게 뭐 주듯이 과자 주듯이 이렇게 한다. 뭐 대략 이런 정도의 식으로 그 동안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라는 건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 이제 복지는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조금씩 내놔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그게 세금의 형태가 될 텐데. 일종의 분배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일정 정도 우리가 이 정도의 복지를 누릴 테니 이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쪽에 이야기를 던졌던 뭐 정치인들이나 그런 부분 사실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뭐 이게 뭐 직접적인 연결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종부세 관련된 부분 얘기 나왔을 때도 이제 정부가 보편적인 증세가 아니라 핀셋 증세, 부자들만을 위한 핀셋 증세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사실은 증세에 대한 어떤 뭐 여론에 대한 조세장도 조사하지 않는 그렇죠. 여론에 대한 부담 이후이라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실 때 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근데 OECD 국가들이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같이 보십니다만 OECD 평균 25%에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18%니까 한 7%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 얘기는 우리의 조세 부담률이 스웨덴이나 이런 뭐 미국의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니까 그만큼 뭐 다는 아니더라도 네네. 어느 정도까지 조세 부담률을 높일 정도의 여력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 표에서 조금 더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미국과의 비교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은 복지제도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죠. 네. 그런데 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보다도 저희가 조세 낮아요. 부담 수치가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미국보다.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보다 복지를 조금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성립하기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미국보다도 조금 그 조세 부담률이 낮으니 네. 저거를 몇 퍼센트 포인트 예를 들어서 올리게 되면 이제 네네. 거기서 추가로 들어오는 그 세수 부분을 네. 지금 우리가 현저하게 OECD 국가에 비해서도 발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복지나 사회보장 네네네. 쪽에 더 투입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여력이 생긴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조세 부담률 관련해서 항상 하는 나이가 뭐 조세 정의나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또 하나 나오는 얘기는 뭐 일종의 퍼주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결국은 정부의 재정 적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지적들이 항상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세금을 충분히 걷는다면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거고요. 그래요. 그리고 세금을 충분히 걷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한국의 재정 여력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IMF와 그 세계은행 뭐 이런 WTO 같은 곳에서 이제 권고하기를 재정 정책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나라들 순위에서 한국이 단연코 앞서 있습니다. 어. 구체적인 좀 숫자를 보면은 예. 지금 국가 부채 비율로 봤을 때 OECD 평균이 111%인데 한국은 45%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 부채 비율,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부 고관이 그 비어 있는 비율이 OECD에 비하면 현저하게 덜 비어 있다, 차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200%가 넘는군요. 네. 미국도 100%가 넘고.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 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스웨덴,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잘 돼 있다는 스웨덴이랑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아까 스웨덴이나 이런 그 북구에 있는 북유럽 네네.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이런 수준은 지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차이가 많고요. 네. 어찌 보면 그만큼 우리가 재정이나 이 사회복지나 이쪽에 좀 더 예산 투입을 해도 네. 재정에 큰 부담이 안 사실 될 큰 정도로 부담이, 된다. 예,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현재 상황 자체가. 근데 사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어떤 여론이 그렇게까지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호의적이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아, 좀 껄끄럽지만. 네, 이제는 한번 얘기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처음에 보셨던 그 상황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수많은 고령층이 본인이 소득이 없어서 일을 더 하고 싶다고 예,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한번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볼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특히 사회 안전망 부분과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좀 사실 집중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봐도 될 상당히 좀 중요하고 굉장히 큰 담론이기는 한데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